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자정이 지났으니까 금요일이군요.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약속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걸 사자성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르지만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전대미문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늘만 몇 개가 뉴스를 타더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만 짚고 가죠. 오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브리핑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관들만 국토부, 문체부, 고용부, 중소기업부 이렇게 4명에다가 금융위원장과 산업부는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 배석했더군요. 이분들 이런 홍보성 브리핑을 할 것 같으면 세종시에서 하지 왜 서울에서 굳이 할까요? 전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까?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다 가는데요. 대한민국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통치자와 참모들인 장관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일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선진국들은 대통령이나 총리 집무실에서 모든 장관들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죠. 미국은 펜실베니아가에서 정말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다우닝가 10분집 좌우로 외무, 재무, 그리고 제일 끝에 복지,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사무실을 뺑 둘러싸고 장관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로 3시간 이상 떨어져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러니 총리 장관은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죠. 고위공무원들 대부분은요, 세종시와 서울시를 오고 가는 길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 기재부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길 위에 있더군요. 세종시를 만들 때 명분은 국토 균형 발전에다가 인구 분산이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충청도가 균형 발전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구 분산이나 국토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행정 수도라면서 정부 부처를 옮겨 행정 낭비, 행정 비효율을 부를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30개가 넘는 종합대학교를 전 세계에도 없는 거죠. 이 30개가 넘는 종합대학교를 한 절반 정도만이라도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입니다. 청년들이 있는 지방은요, 문화시설부터 위락시설까지 모두 옮겨갑니다. 그런데 행정각부를 세종시로 옮겨 놓으니 행정 낭비도 낭비고 비효율도 비효율이지만 진짜 문제는 국가 위기 상태에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서울에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고위직은 길 위에 있고 그리고 실무자들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이미 그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전쟁의 시대죠. 그런데 대통령, 장관, 그리고 경제부처의 실무자들,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요, 치명적 약점입니다. 어떻든 세종시는 아직 낮과 밤이 다른 도시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근하고 있죠. 그런 현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고위직일수록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도 한 이유죠. 국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세종시 체류 시간을 늘리라고 하고 세종시에 집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의 제목이 울며 겨자 먹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든 홍남기 장관이 어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세종시가 발칵 뒤집혔다 합니다. 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1급으로 승진하려면 처분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이것도 전대미문이군요. 어떻든 오늘 홍남기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놓았습니다. 2.5%보다 낮은 2.4%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5%도 안 되는 성장률을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정말 전대미문이군요. 그래도 IMF는 2.2%, OECD는 2.3%로 예상하고 민간경제연구소 역시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으니 경제부처 수장이 조금 높인 겁니다. 그는 놀라운 장담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착실하게 구축하겠다. 이건 무슨 코미디 같은 말입니까?
경제 체질을 바꾼다니요. 설마 사회주의로 바꾼다는 건 아니겠죠. 노동계획은 지금 손도 대지 못하면서 그래서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슨 제재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설비 투자는 줄어들고 청년들 숫자도 줄고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경제부총리가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긴 선거용 선심 예산인 512조 초거대 예산을 지금 받아놓았으니 재정만 풀어도 2%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기저효과도 생각하겠죠. 이제 채바뀔 대로 채바뀌었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아마 3% 가까운 성장을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도체 경기만 살아나 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올해와 같은 2% 성장이 걸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잡았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년 총선에서 보수파가 승리하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고 패배를 한다면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길이 없어질 테니까 어쩌면 1.5% 성장으로 채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2.5% 잠재 성장률도 계속 더 내려오겠죠. 홍 장관은 역시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 대수보 회의죠. 1인 가구 대책을 얘기를 하니까 오늘 홍 장관은 향후 정부 정책은 1인 가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했더군요. 주거정책, 복지정책을 포함한 지원정책을 이제 1인 가구 중심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 결혼, 출산 문제보다 1인 가구 표가 더 중요해진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서울만 하더라도 한 400만 가구, 적게 봐도 350만 가구인데요. 그건 통계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아마 홍 장관도 서울의 이런 1인 가구 실상은 전혀 모를 겁니다. 미혼 청년들도 그렇지만 독거노인들의 실상을 말입니다. 어쨌든 홍 장관은 상반기에 1인 가구 종합 대응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더군요. 그중 하나를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수를 쳤습니다. 홍 장관 옆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엌, 식당, 세탁실, 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겠다. 굳이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주택을 공동 소유하자는 박운순 시장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전혀 다를 바 없으니까 말입니다. 참 대단들 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자, 오늘 진짜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에 쫓겨 조국 청문회 날 표창장 위조 범죄를 사무소 위조로 기소했죠. 그래서 나중에 정경심을 수사를 더 한 뒤에 공소사실을 변경하려고 하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위조를 추가 기소를 했죠. 지금 정경심 사무소 위조 재판은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재판부에서 오늘 4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죠. 아마 그 전에 검찰이 3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편파적인 태도를 지적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재판부의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의견서의 진술을 막상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자 검사들이 일어나 전대미문의 재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지난번 재판의 공판조서에 검찰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검사들 말 맞다나 허위공문서 작성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판장은 검사들 이름까지 물으면서 양측은 격렬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당신 이름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검사님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경심 편을 들려면 재판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법복을 벗고 말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법원까지 왜 이리 되었을까요? 검사에게까지 불신을 받다가 법정에서 전대미문이라는 말까지 들은 재판부는 정말 전대미문입니다. 자, 또 다른 전대미문의 뉴스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재밌죠? 비례한국당. 오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사실 이 전대미문의 뉴스는요. 한국당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국회 좌파연합,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만든 4-1이라는 괴이한 협의체가 만든 유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석패율제만 아니라면, 그것만 뺀다면 4-1이라는 이 좌파 연합은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그 중에서 30석은 연동률 50%까지 한다. 여기에 합의가 된 상태죠. 연동률 50%라고 하지만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연동형 비례 의석인 30석은요. 한두 석 정도만 건져도 다행일 겁니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에게 이 30석은 배분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데도 지금 이 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민주당이 거대한 좌파 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두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거대한 좌파 연합을 만들어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 두 번째,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힘을 실으면서 검찰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 이 두 숙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또다시 묘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건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을 페이퍼 파티,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심 의원은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 정치인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정치보험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짝짝꿍. 이거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분명한 세 분을 두고 짝짝꿍을 한다고 하니 이것도 참 하기 힘든 말인 건 분명합니다. 짝짝꿍 재밌군요. 어쨌든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창당 과정을 이미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위원장은 과거 시민단체 협의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죠. 바로 최인식 씨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 최인식 씨 선경 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묘책으로 민주당은 물론 4-1의 야심은 공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동제가 되어도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공조를 한다면 오히려 30석 중에 최다 의석을 비례대표로 한국당 아니면 비례한국당이 가져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전대미문 뉴스입니다.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고배 총영사직을 제의받았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분을 잘 몰라서 임동호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도 울산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김기현 비리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울산지검에서 10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조사를 받았더군요. 그동안 임동호 씨에겐 고업의 총영사뿐 아니라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돌았죠. 이 경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땡 꿀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 속담이죠. 그런데 이건 아니 땡 꿀뚝 정도가 아닌 게 임동호 본인이 바로 어제죠.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이 말을 시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2017년 말 청와대 고위인사 그것도 민정수석실의 비서관급으로부터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완전히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는 제안은 먼저 한 적이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술자리에서 자기가 편하게 했던 얘기라고 했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를 편하게 술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한병도 수석이 고배 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있는데 친구로 오고 간 대화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로 한 얘기가 있고 공식으로 한 얘기가 따로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만약에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의 친구라는 송철호 현 시장을 위해 임동호 씨에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공기업이나 외교관 같은 공직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임동호 씨를 주저앉혔다면 그래서 주저앉힌 거라면 이건 정면으로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은 송병기의 업무수첩에서 2017년 10월 13일 임동호 자리 요구라는 문구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청와대에서 당청 회동이 있었더군요. 오늘 KBS는
그 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동호 씨에게 가서 야, 자리를 좀 고민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도 한전 사장직을 비롯해 몇몇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경선 포기와 상관없는 단지 일자리 권유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이나 고업의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같은 중요한 외교관 자리를 마음대로 주물거릴 수 있다고 하니 이 어찌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메크로 사건 때도 드루킹과 오사카 영사, 고베 영사를 두고 티격됐다고 그랬죠. 오사카 영사 자리, 이 고베 영사 자리는 이런 경우에 서기 위해 만든 자리란 걸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외교 전문가들 정말 화가 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장담하건대 겨울밤은 무척 깁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